세종 즉위년 서기 1418년 가을, 창덕궁 대조전 깊숙한 곳에서 한 여아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12번째 딸이자 후궁 신빈신 씨가 낳은 귀한 공주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숙신이라는 이름이 내려졌습니다. 어질고 삼가다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태종실록 18년 9월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빈신 씨가 공주를 낳으니 상께서 크게 기뻐하시어 내전에 하사품을 내리셨다. 짧은 기록이지만 여기에는 한 아버지의 광적인 애정의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과 무수한 정치적 숙청을 거쳐 권력을 움켜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형제들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처남 민무구, 민무질 형제마저 제거했습니다. 그런 냉혹한 권력자가 유독 한 사람에게만은 한없이 부드러웠으니 바로 막내딸 숙신옹주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태종은 숙신옹주가 태어난 뒤 거의 매일 신빈의 처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환갑을 바라보던 태종에게 늦둥이 딸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옹주에게 궁중 최고의 유모들을 배치했고 옹주가 쓰는 물품은 모두 왕실 최상급으로만 허락했습니다. 세종 2년 1420년 봄, 2살이 된 숙신옹주는 이미 궁중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단편적 기록들을 보면 태종이 옹주를 위해 특별히 명나라에서 수입한 비단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심지어 옹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내의원 최고의 어이들이 밤낮으로 대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잉된 애정은 역설적으로 어린 옹주를 황금 세장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태종은 딸이 다칠까 두려워 다른 왕족 자녀들과의 교류조차 제한했습니다. 옹주는 넓은 궁궐 안에서도 오직 정해진 처소와 후원의 일부만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세종 3년 1421년 겨울, 숙신옹주가 3살 되던 해 그녀의 생모 신빈신 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실록 21년 11월 기사는 신빈신 씨 졸 상이 매우 슬퍼하시다라고 간략히 적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옹주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태종은 딸의 상실을 채우기 위해 더욱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옹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옹주가 어느 궁녀의 비녀가 예쁘다고 하면 즉시 그보다 더 화려한 비녀를 만들어 주었고 옹주가 특정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밤중이라도 주방을 움직여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자장가를 불러주던 손길. 어린 옹주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유모들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야경증을 보였습니다. 세종 4년의 한 기록을 보면 옹주가 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어마마마가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종은 직접 옹주의 처소로 달려가 밤새 딸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 6년 1424년 6살이 된 숙신옹주는 이미 궁중에서 작은 태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야사 부분을 보면 옹주가 자신을 시중드는 궁녀들에게 극도로 까다롭고 난폭하게 굴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궁녀가 옹주의 머리를 빗다가 실수로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았습니다. 옹주는 즉시 그 궁녀를 내쫓으라고 명령했고 태종은 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옹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궁이 준비한 의상을 찢어버렸고 태종은 그 상궁을 질책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옹주는 점차 자신의 모든 요구가 관철된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그녀는 전능감에 중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절대 권력을 등에 업은 6살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능감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다른 왕족들, 특히 오빠인 세종과 형님들은 옹주를 멀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옹주는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세종 8년 1426년 8살이 된 옹주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종이 양녕대군 문제로 상황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던 시기,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한 달 가까이 옹주를 만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달은 옹주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세종실록의 부록 격인 기록을 보면 옹주가 음식을 거부하고 밤낮으로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며 궁궐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종은 병상에서 일어나 딸을 만났고 옹주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옹주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혔고 이후 태종이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패닉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불안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옹주는 아버지라는 유일한 애착 대상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이 두려움은 더욱 강한 통제 욕구로 표출되었습니다. 세종 10년 1428년 10살이 된 숙신 옹주는 이미 궁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 속에 살았지만 동시에 그 특별함이 오직 아버지의 총애에서만 비롯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옹주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공주들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어야 했고 더 많은 시녀를 거느려야 했으며 더 호화로운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옹주가 언니인 정선공주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정선공주의 의상이 자신보다 화려하다고 느낀 옹주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태종은 즉시 내관을 보내 옹주에게 더욱 화려한 의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보상으로는 옹주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은 더욱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졌고 옹주는 점차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세종 12년 1430년 12살이 된 옹주는 이제 혼인을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딸을 떠나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옹주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고 혼인 논의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옹주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친구를 사귈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궁중의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그녀 역시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옹주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단 하나의 시구가 있습니다. 후대에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내용은 의미심장합니다. 황금 비녀 꽂았으나 머리는 무겁고 비단 치마 두른 몸은 자유롭지 못하네. 궁궐 담장 높기도 하여라 밖은 보이되 나갈 수는 없구나. 이 시는 옹주의 내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가장 무력한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이었습니다. 태종은 딸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가두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 정상적인 인간관계, 건강한 정서 발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황금 세장 속의 아이는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날아오르는 대신 추락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세종 14년 1432년 봄, 숙신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드디어 혼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태종은 이미 3년 전인 세종 9년에 승하했지만 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숙신을 좋은 집안의 자제에게 시집 보내되 절대 멀리 보내지 말라. 세종실록 14년 3월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조에서 파평 윤씨 가문의 윤우를 숙신옹주의 부마로 천거하니 상께서 이를 윤허하시다. 윤우는 당대 명문가인 파평 윤씨 집안의 적장자로 학식이 뛰어나고 품성이 온화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은 처음부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옹주의 성정이 너무나 난폭하여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윤우의 집안에서도 혼인을 망설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종 14년 7월 15일, 한양 경복궁 근처에 마련된 부마의 저택에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세종실록은 옹주의 혼례를 성대히 치르니 백관이 할애하였다고 간단히 적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혼례식장의 분위기는 축제라기보다 장례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신부 숙신옹주는 화려한 저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신랑 윤우는 예를 갖춰 절을 올렸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혼인이 사랑이 아닌 의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방에 들어선 윤우는 옹주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옹주마마 소인 윤우입니다. 이제부터 마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옹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모신다고 했나요? 당신이 나를? 윤우는 당황했습니다. 부마는 공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지만 옹주의 어조에는 모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부마의 도리. 옹주가 그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도 도리 때문에 나와 혼인한 것이겠지요. 왕명이니까 거부할 수 없으니까. 윤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옹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솔직해서 오히려 좋네요. 거짓된 사랑의 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친밀함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윤우에게 저택의 서쪽 별채에서 머물 것을 명령했고 윤우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들 부부의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세종 15년 1433년 겨울.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옹주와 윤우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점차 옹주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윤우는 옹주의 처소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옹주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옹주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우가 계속 물어보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몽을 꾸었어요. 아버마마께서 나를 버리고 가셨어요. 그 순간 윤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오만하고 난폭한 공주의 내면에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옹주에게 진심 어린 연민을 느꼈습니다. 마마 태종 대왕께서는 마마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마마를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옹주는 윤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건가요? 윤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마마의 부마입니다. 평생 마마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옹주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윤우를 더 자주 불렀고 그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윤우는 이것이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세종 16년 1434년 봄, 부마의 저택에서는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옹주는 윤우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윤우를 불러 차를 끓여오라고 하거나 궁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을 일부러 바닥에 쏟아놓고 윤우에게 치우라고 명령하는 식이었습니다. 윤우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옹주의 행동이 사랑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옹주의 시험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어느 날 옹주는 윤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때려도 참아야 합니다. 윤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마, 그것은... 왜요? 옹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버마마는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셨어요. 사람도 죽이셨고 법도 바꾸셨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윤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옹주는 계속했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두려워하는 것뿐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마마. 그럼 증명해 보세요. 옹주는 윤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 세게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우는 뺨을 감싸며 옹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옹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어요? 옹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인은 마마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옹주는 윤우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더 깊은 불안이었습니다. 세종 17년 1435년 여름, 옹주의 행동은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숙신옹주가 부마 윤우를 구타하니 이는 왕실의 법도를 크게 어긴 것이라 하여 조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처음 폭력이 시작된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윤우가 옹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옹주는 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다음에는 화가 난다며 찻잔을 던졌고 윤우의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윤우는 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옹주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옹주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옹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우가 내 폭력을 견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항하지 않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모순된 생각 사이에서 옹주는 점점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윤우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언제 자신을 떠날 것인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17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옹주는 윤우가 다른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인은 윤우의 친척 누이였지만 옹주는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날 밤 옹주는 윤우를 처소로 불러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대의 야사에는 윤우가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고 며칠간 누워 있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 18년 1436년, 부마의 저택은 이제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옹주의 눈치를 살피며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옹주의 기분이 좋을 때는 모두가 안도했지만 그녀의 기분이 나쁠 때는 저택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옹주는 윤우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방 나인을 때렸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하인들을 꿇어앉게 했습니다. 저택에서는 매일같이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우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옹주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옹주는 윤우의 온화함을 약점으로 받아들였고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우는 옹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왜 이러십니까?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옹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 윤우는 옹주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옹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제발.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옹주는 다시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세종 18년 겨울.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옹주는 갑자기 폭력을 멈추고 윤우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윤우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그에게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으며 심지어 윤우의 부모님을 저택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윤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평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옹주와 윤우는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옹주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그렇게 바랍니다, 마마. 옹주는 윤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마.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옹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버지 태종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그녀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버팀목마저 곧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금이 간 결혼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화려한 부부였지만 그 안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끝에는 비극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 19년 1437년 초봄. 부마의 저택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옹주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 아버지 태종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숙신아, 어디 있느냐? 아비가 너를 찾고 있다. 윤우는 옹주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옹주는 이불을 움켜쥔 채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마, 또 악몽을 꾸셨습니까? 옹주는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마마가 나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마마는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윤우는 옹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마마. 태종 대왕께서는 이미 편히 잠드셨습니다. 아니에요. 옹주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마마는 나를 버리고 가셨어요.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그녀는 윤우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물건들을 쓸어버리고 거울을 깨트렸습니다. 윤우는 옹주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옹주는 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윤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침상으로 옮겼습니다. 하인들은 복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옹주마마의 병환이 점점 심해지시는구나. 부마님께서 얼마나 고생이 크시겠는가. 세종 19년 2월. 경복궁에서 급한 전갈이 부마의 저택으로 날아왔습니다.
내관이 황급히 달려와 윤우에게 봉서를 전했습니다. 윤우는 봉서를 뜯어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옹주를 궁궐로 불렀던 것입니다. 세종실록 19년 2월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신옹주의 행실이 법도에 어긋남이 심하다 하여 상께서 친히 옹주를 불러 타이르고자 하시다. 윤우는 옹주에게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옹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옹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라버마마께서 나를 버리시려는 거예요. 아버마마가 돌아가신 후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라버마마뿐인데 이제 그분마저. 윤우는 옹주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마. 대왕 전하께서는 마마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옹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있다. 세종 19년 2월 15일. 옹주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경복궁 교태전. 세종은 어좌에 앉아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었지만 가족 문제 앞에서는 한 명의 연약한 오빠일 뿐이었습니다. 옹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옹주가 입궐하였습니다. 내관이 알렸습니다. 세종은 주변 신하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왕과 신하의 대화가 아니라 오빠와 동생의 대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숙신아. 세종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오빠의 다정한 목소리에 옹주는 움찔했습니다. 예, 오라버마마. 내가 부마를 괴롭힌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그것이 사실이냐? 옹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계속했습니다. 윤우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를 때리고 상처를 입혔다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일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때 옹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마마께서는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세종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마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모든 사람이 저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오라버마마도 윤우도 모두 다요. 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아프게 하면 그들은 저를 기억할 테니까요. 세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동생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신아. 오라버마마 저를 벌하세요. 옹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버리지는 마세요. 그 순간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세종이 옹주를 보고 눈물을 흘리니 좌우에 있던 자들이 모두 슬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 19년 3월. 옹주는 궁궐에서 부마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종과의 대화는 옹주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옹주는 자신이 오빠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다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아버지를 잃은 운명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세종 19년 3월 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옹주는 혼자 처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윤우가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마마, 술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만 드시지요. 옹주는 윤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버릴 거죠? 옹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마마? 거짓말 마세요. 모두가 나를 버립니다. 아버마마도 오라버마마도. 당신도 언젠가는. 소희는 마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옹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윤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마 취하셨습니다. 쉬시지요. 싫어요. 옹주는 갑자기 윤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윤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하지 않아요? 왜 저항하지 않아요? 옹주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더 잘 느껴져요. 윤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옹주는 더욱 심하게 윤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얼굴을, 팔을 쳤습니다. 말해봐요. 나를 증오한다고 말해봐요. 나를 두려워한다고, 나를 떠나고 싶다고. 하지만 윤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옹주의 폭력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눈가에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옹주는 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괴물이에요. 세종 19년 4월. 그날 밤의 사건은 비밀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저택의 하인들이 목격한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마가 피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리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모습, 옹주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절규 소리. 이 이야기는 곧 저택을 벗어나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종실록 19년 4월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숙신옹주가 부마 윤우를 심히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으니 이는 삼강오륜을 어지럽히는 대죄라 하였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대부들은 공주가 남편을 때렸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사헌 황희가 세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는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마땅히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영의정 맹사성도 동조했습니다. 옹주의 행위는 법도를 크게 어긴 것이옵니다. 비록 전하의 동생이시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옵니다. 세종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신하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고 왕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세종 19년 4월 중순. 세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옹주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의 고위 신하들도 배석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옹주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신아, 내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느냐? 옹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라버마마.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벌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조정의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숙신옹주는 더 이상 부마 윤우와 함께 살 수 없다. 두 사람을 분리한다.
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옹주는 도성박 별궁으로 이거하여 요양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신하들 중 일부가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것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옹주는 마땅히 더 엄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세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인의 결정이다.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세종실록 19년 4월 20일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신옹주를 별궁으로 이거시키고 부마 윤우와 분거케 하시다. 상께서 이르시되 옹주의 병환이 깊으니 치료가 필요하다 하시다. 세종 19년 4월 말. 옹주가 별궁으로 떠나기 전날 윤우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옹주는 텅 빈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은 이미 대부분 꾸려져 있었습니다. 마마. 윤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옹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왔어요?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옹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작별이라. 결국 당신도 나를 떠나는군요. 그것은 소인의 뜻이 아닙니다, 마마. 알아요. 옹주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윤우는 옹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인은 여전히 마마를 염려합니다. 별궁에서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옹주는 윤우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그녀가 만든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옹주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것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마마. 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제가 더 괴로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신옹주는 간소한 가마를 타고 도성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무너졌고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잔해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세종 19년 1437년 5월 초하루 숙신옹주를 태운 가마가 도성의 남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마 밖으로는 초여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마 안은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옹주는 발을 내린 작은 창문으로 멀어지는 한양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고 그 너머로 북악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저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옹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호위하는 내관과 군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옹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왕실의 일원이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를 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세종실록 19년 5월 기사에는 숙신옹주를 양주 별궁으로 이거시키다. 상께서 내의원 어의를 보내어 옹주의 건강을 살피게 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주. 한양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이곳은 왕실의 별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왕족들의 휴양지로 쓰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옹주의 은신처이자 감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옹주는 양주 별궁에 도착했습니다. 별궁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부마의 저택보다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옹주를 수행할 상궁 1명과 나인 2명, 그리고 내의원에서 파견된 어의 1명이 함께 왔습니다. 세종은 동생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상궁 박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옹주마마 처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옹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궁을 따라갔습니다.
별궁의 정전은 단아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옹주의 처소로 정해진 방에는 소박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시겠습니까? 상궁이 물었습니다. 옹주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부마의 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도 정교한 나전 칠기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옹주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옹주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옹주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도 극도의 피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기묘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세종 19년 1437년 5월 보름, 세종이 직접 양주별궁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결정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대신들이 간하기를 옹주는 죄를 지은 몸이니 전하께서 친히 방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으나 상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소규모의 수행원만 데리고 별궁에 도착했습니다. 상궁 박씨가 급히 옹주에게 알렸습니다. 옹주마마 대왕 전하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옹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전각 앞으로 나갔습니다. 세종은 이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마마. 옹주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세종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다. 세종은 옹주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초췌해 보였지만 도성에서 보았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찌 지내느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라버마마. 두 사람은 별궁의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습니다. 세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숙신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옹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아버마마께서 돌아가신 후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안다.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왕이기 전에 내 오빠다. 내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아닙니다, 오라버마마. 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오라버마마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세종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숙신아, 이곳에서 내 마음을 돌보거라. 그리고 건강을 되찾거라. 내의원에서 최고의 어의를 보냈다. 그가 너를 잘 돌볼 것이다. 오라버마마. 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세종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동생이다. 그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종이 숙신옹주를 만나보고 눈물을 흘리시니 좌우에 있던 자들이 모두 감동하여 함께 울었다고 한다. 세종 19년 1437년 6월, 옹주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의원에서 파견된 어의 김유신은 경험이 풍부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어의 김유신은 처음 며칠간 옹주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옹주의 수면 패턴, 식사량, 말투, 행동 방식 등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유신은 옹주와 정식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옹주마마, 소인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어보시오. 마마께서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옹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버림받는 꿈을 꿉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떠나가는 꿈을요. 그 꿈을 꾸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혼자 남겨질까봐. 김유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마 소인이 보기에 마마께서는 깊은 불안증을 앓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옵니다. 옹주는 어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니. 저는 그저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마마. 마음의 병은 신체의 병만큼이나 진짜 병이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것이옵니다. 김유 씨는 옹주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안신탕이라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옹주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 19년 1437년 가을. 별궁에서의 생활이 반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옹주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세종이 보내준 책들이 별궁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는 소학과 여사서 같은 유교 경전도 있었고 시문집도 있었습니다. 옹주는 처음으로 책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 자랄 때도 학문을 배웠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학의 한 구절이 옹주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사람의 잘못은 각기 그 부류에 따라 있으니 그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옹주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에는 후회와 반성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윤우에게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지만 저는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아버마마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망쳤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랑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의 김유 씨는 옹주의 일기를 읽고 우려했습니다. 옹주마마 마마께서는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십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입니다. 아닙니다, 마마. 자책은 치유의 길이 아닙니다. 마마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유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옵니다. 마마께서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종 19년 1437년 겨울. 상궁 박씨가 옹주에게 편지 하나를 전했습니다. 옹주마마, 부마께서 보내신 서찰입니다. 옹주는 놀랐습니다. 윤우로부터 편지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옹주마마께 소인 윤우 삼가 문안 올립니다. 마마께서 별궁에서 편히 계신다 하니 다행입니다. 소인은 한양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사오니 마마께서는 염려치 마시옵소서. 마마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옵니다. 소인은 여전히 마마를 염려하고 있사옵니다. 윤우 올림. 옹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쓰고 또 찢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옹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윤우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비뚤어진 사랑이었을지라도
부디 건강하십시오. 숙신올림. 편지를 보낸 후 옹주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20년 1438년 초봄. 별궁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옹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상궁 박씨와 나인들은 옹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의 김유신은 세종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옹주마마의 병환이 크게 호전되었사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고 분노 조절도 가능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과 자책감을 안고 계시옵니다. 세종은 보고서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별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종 20년 3월. 세종이 별궁에 도착했을 때 옹주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마마. 옹주는 밝게 웃으며 세종을 맞이했습니다. 세종은 동생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숙신아, 내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오라버마마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두 남매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옹주는 자신이 읽은 책들에 대해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종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마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제 윤우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내 진심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마. 옹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종은 별궁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죄인으로 이곳에 왔지만 치유된 사람으로 떠날 것이다. 그것이 오빠로서 그가 바랐던 전부였습니다. 세종 21년 1439년 여름. 별궁에서의 생활이 2년을 넘어섰습니다. 옹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 대신 나무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정원을 가꾸었고 때로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궁 박씨는 처음에는 이런 옹주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옹주마마, 어찌 이런 천한 일을 직접 하십니까? 옹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한 일이라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옹주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물을 주면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지위와는 무관한 자연의 순수한 법칙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한 대목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숙신옹주가 별궁에서 소박하게 지내며 날마다 채소를 가꾸고 바느질을 하였다 한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어의 김유신이 옹주에게 물었습니다. 옹주마마, 궁궐이 그리우시지 않습니까? 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 저는 황금 세장 속의 새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마마께서는 진정으로 평화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평화라기보다는. 옹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체념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체념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세종 22년 1440년 봄. 옹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종이 별궁으로 사신을 보내 옹주에게 알렸습니다.
부마 윤우가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옹주와 윤우의 혼인을 정식으로 파혼하고 윤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사신이 떠난 후 상궁 박씨는 조심스럽게 옹주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옹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옹주는 놀랍게도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마마. 윤우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의 인생을 충분히 망쳤습니다. 이제 그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옹주는 서안으로 가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윤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우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량함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완전히 놓아드립니다. 부디 새로운 부인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제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낼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씩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숙신올림. 편지를 쓰는 동안 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종실록 22년 4월 기사에는 부마 윤우가 재혼하다. 상께서 할애하시다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한 여인의 깊은 포기와 해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종 23년 1441년 별궁에는 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면 옹주는 정원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매화, 진달래, 철쭉. 그녀는 각각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여름이 오면 그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불경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특히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가을이 오면 그녀는 낙엽을 쓸며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잎들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영광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녀는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어의 김유신은 이런 옹주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옹주마마 마마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옹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상궁 박씨와 나인들은 옹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별궁에 왔을 때 그들은 옹주를 두려워했습니다. 난폭하고 변덕스러운 공주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옹주가 가장 온화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 25년 1443년 가을, 세종이 마지막으로 별궁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세종은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 시기 세종이 안질과 소갈증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을 보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양주까지 왔습니다. 옹주는 오빠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세종은 몹시 야위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라버마마, 어찌 이렇게까지 오셨습니까? 편찮으신 몸으로. 세종은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을 보고 싶었다. 그것만으로도 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두 남매는 별궁의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숙신아,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니 내가 정말 기쁘다. 오라버마마 덕분입니다. 오라버마마께서 저를 벌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여기 보낸 것이 아니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다. 조정의 신하들은 내게 더 엄한 벌을 내리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너는 내 동생이니까. 옹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마마. 숙신아, 내가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오라버마마. 내가 죽거든 너는 이곳에 남아라. 궁궐로 돌아오지 말거라. 옹주는 놀랐습니다. 오라버마마 무슨 말씀을? 궁궐은 내게 좋은 곳이 아니다. 너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 평화를 지켜라.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결국 헛된 것이다. 너는 이미 그것을 깨달았다. 세종은 옹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나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라버마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야 한다. 다만 나는 내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확인했다. 세종은 옹주를 껴안았습니다. 내 동생아,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안다. 옹주는 오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빠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연려실 기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숙신옹주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이별하니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한다. 이를 본 자들이 모두 슬퍼하였다고 전해진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별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옹주는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두 사람,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옹주는 별궁의 작은 불당에 세종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곳에서 예를 올렸습니다. 새로 즉위한 문종이 옹주를 궁궐로 부르려 했지만 옹주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라버마마의 유지를 지키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문종은 옹주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별궁에 하사품을 보내고 옹주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옹주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속세를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별궁에 사는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궁 박씨가 물었습니다. 옹주마마 외롭지 않으십니까? 옹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만 고독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지요. 외로움은 채워야 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종 2년 1454년 겨울 옹주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의 김유신에게 물었습니다. 제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김유신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마. 옹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주는 마지막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에게, 어린 조카 단종에게,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윤우에게도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윤우께. 이것이 제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후회했고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인내와 자비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숙신올림. 단종 3년 1455년 1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숙신옹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상궁 박씨와 나인들 그리고 어의 김유신이었습니다. 옹주는 평화로운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궁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마치 잠드신 것처럼. 단종실록 3년 1월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신옹주졸. 향년 37세. 상께서 애도하시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하시다. 옹주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별궁 근처의 작은 언덕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왕릉이 아니라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숙신옹주지묘라고만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왔습니다. 그는 옹주의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옹주마마.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숙신옹주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역사책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마를 구타한 난폭한 공주로 간단히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주의 별궁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평화를 찾은 공주가 살았다고. 그녀는 가장 화려했던 왕실에서 가장 고독했던 공주였지만 결국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별궁의 정원에는 옹주가 심은 매화나무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옹주가 마침내 찾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끝에는 속죄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숙신옹주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권력의 옷을 벗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치유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숙신옹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가장 화려했던 왕실에서 가장 고독했던 공주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